야담 이야기. 초부와 꽃분이. 옛날 한 시골에 홀로 난 어머니가 슬아의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인 아들은 산에 가 나무도 하고 들에 나가 밭일도 하였습니다. 나이 어려서부터 나무짐을 등에 지고 다니니 동리 사람들은 그를 초동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동리에는 욕심을 놓고 말하면 굽 빠진 항아리여 사납기를 산중호랑이 같은 김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초동이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김부자네 집빚을 태산같이 짊어진 탓으로 빚 대신 부자네 집에 가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여름이면 밭에 나가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며 밭일을 하였고, 차디찬 겨울에는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헤치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랑이 째어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에게는 남다른 재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활만 메고 나가면 나는 꿩도 잡아오고 깃을 치는 새도 별로 상하는 데 없이 산채로 잡아주고 왔습니다. 그가 활시위를 잡아늘고기만 해도 깃을 치던 새도 꼼짝 못하고 그의 앞에 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동은 늘 고운 산새를 잡아가지고 다녔습니다. 상하지 않게 잡은 새는 그저 들고 들어왔고, 다리나 날개를 다친 새는 산에서 이름 모를 약을 발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고운 산새들은 그가 재간 있게 만들어 놓은 조롱에 갇혔습니다. 김부자는 차차 거기에 취미를 붙이고 그 애를 다른 일은 시키지 않고 고운 새만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김부자네 집에는 귀여운 외동딸이 있었는데 애비가 머슴을 시켜 고운 새만 잡아다 조롱 속에 넣어 기르는 걸 낙으로 삼으니 그 딸도 보는 것이 그것이라 날마다 새와 동무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고운 새들이 날개 펴고 파득거리는 모양도 보고 고운 소리 내어 우는 소리 듣고 새들에게 정을 붙이더니 차차 그 고운 새들을 잡아가지고 다니는 머슴을 좋아했습니다. 머슴애가 고운 새를 잡아들고 들어오면 애비 먼저 달려나가서는 그 새를 받아 조롱 속에 넣고 좋아서 머슴애의 손을 잡고 퐁퐁 뛰었습니다. 애들은 머슴이니 대인가의 딸이니 하는 것을 모르고 서로 좋아서 야단이었지만 김부자의 마음은 차차 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부자네 집에 손님이 와서 김부자는 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머슴애를 쫓아나간 딸은 진종일 머슴애를 따라다니다가 어둑어둑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은 고운 새를 잡아쥐고 웃는 낯으로 집에 들어섰지만 김부자는 성이 머리끝까지 집어쳐 그날로 머슴애를 쫓아냈습니다. 그 후부터 가난한 집 초동이는 나무도에 팔고 남의 사길도 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누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7,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가난한 집 초동이는 세월 따라 자라서 장골사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서 살아가는 신세여서 동리 사람들은 그를 보고 초동 대신에 초부라고 불렀습니다. 화창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앞산에서는 봄빛이 무르녹고 뒷산은 푸르청청한데 가지가지는 꽃처져 앉고 아름다움과 그윽한 향기를 자랑하였습니다. 초부가 일밭에 갔다가 나무 한 짐 지고 성큼성큼 걸어오는데 앞을 보니 굽이굽이 흐르는 맑은 물도 빛을 잃고 가지가지 피어난 꽃들도 무색하였습니다. 눈앞이 해달이 뜰 때처럼 환해지는지라 초부는 나뭇집 내려놓고 맑은 물에 세수하며 또다시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초생달 같은 고운 눈썹 아래 새별 같은 눈이 빛이 뿌리는데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이뻤습니다. 그런데 꽃분이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고추 초부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웃는 듯 반기는 듯 초부를 쳐다보는 그 자태는 꽃본나비여 물찬 제비와도 같았습니다. 초부는 꽃분이를 보자 그제 날 그와 속곱동무되어 고운 새 잡아가지고 놀던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 꽃분이가 아니냐? 그래, 나 꽃분이다. 너 초동이지? 난 초동이 아니라 지금은 초부라고 한다. 그런데 너 어찌하여 우리 집에 놀러오지 않니? 난 그 고운 새만 보면 너 생각나서 못 견디겠다. 너의 아버지가 무서워 못 간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어디 나가시면 와. 그저 이렇게 보면 되지 뭐. 이날 냇가에서 꽃분이를 보고 집에 돌아온 후부터 초부의 가슴 속에는 사랑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긴긴 밤엔 꽃분이가 눈에 삼삼하여 잠 못 이루고
청청백일에는 어쩌면 꽃분이가 찾아오는 것만 같아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쌀독에 거미줄이 치고 새앙쥐 볼가심 할 것도 없는 가난한 집 초부에게 싹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운 그 생각은 타오르는 불같이 가슴속에 솟구치는데 가자니 호랑이같이 무서운 부자가 올방자 틀고 앉아서 그림자조차 얼씬하기 어려웠고 밤에 몰래 담장이라도 뛰어넘자니 담장은 높고 높아서 오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돌리자니 사내가 한 번 먹은 마음이라 애울 수 없는 물처럼 한 골로만 용용이 흘러서 더는 어쩌는 수가 없었습니다. 초부는 긴긴 밤마다 잠 못 이루다 마침내 제 생각을 태산같이 믿어오는 어머니 앞에 내놓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꽃분이한테 장가들렵니다. 아님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아들이 불시에 꿈에도 생각지 못한 말을 꺼내니 어머니는 깜짝 놀라 얼굴까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너 이 자식아, 너 정신 나가지 않았니? 어머니, 이 자식은 어머니를 속이지 않고 제 속에 말을 내놓았소이다. 그래, 우리같이 하천한 사람이 어찌 그런 부잣집 딸과 혼사를 맺는다고 그런 생각까지 감히 하느냐? 부자는 대인이고 우리는 소인인데 그래, 내가 하늘이 정한 그런 법도 얼토당토하는 생각하느냐? 아예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어라. 어머니는 머리를 흔들며 아들의 생각을 막 밀어버리려 했지만 아들은 또 아들대로 제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꽃분이는 부잣집 딸이오나 나를 좋아하니 한번 가서 혼사말을 내보세요. 되고 안 되는 건 청혼이나 해봐야 알게 아니옵니까? 아들은 어머니 보고 청혼을 가라고 졸랐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면서 더는 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들은 땅이 꺼지게 한숨만 풀풀 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몸져 누워 식음을 전폐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우니 아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도 초부는 밥 한술 뜨지 않고 어머니 보고 자기 소원만 풀어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아들은 임종 전에 유언이라도 남기듯 어머니의 손을 잡고 떠듬거리며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제 소원 풀어주세요. 어머니 갔다가 성사하지 못하고 돌아오신데도 아들은 눈을 감고 고이고이 죽겠소이다. 어머니, 아들의 마지막 소원이니 한 번만 들어주옵소서. 어머니는 기둥같이 믿어오던 남편을 황천에 보내고 난 후로는 그 아들을 보고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아들의 그 소원 풀어주지 않는다면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생사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니 담도 커졌습니다. 가세가 비난하다고 아들 가진 사람이 딸 가진 집에 혼사말까지 가지 못하고 아들이 생사 다투는데 앉아서 아들 죽이고 제살아서는 무엇하려니 생각하니 어디서 나온 힘인지 어머니는 자리를 벌떡 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길로 고추 김부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독사같이 머리를 꼬나들고 새기눈을 해가지고 문전에 들어서는 초부의 어머니를 바라보던 김부자는 우레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로 거지 행세를 해가지고 우리 문전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거요? 네, 나리님한테 찾아올 일 말씀이 있어 왔사옵니다. 그래, 무슨 할 말이 있는고? 할 말이 있으면 어서 하게. 네, 올릴 말씀 다름이 아니라 저의 집 아들 녀석이 집에 꽃분이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였은즉 귀한 자식을 살릴까 하여 혼사말 왔소이다. 김부자는 자기 귀를 의심하다가 분명 청혼 온 것이 분명한지라 분이 상투미까지 집어쳐 눈에 불을 일구며 펄쩍 뛰었습니다. 이 법도 모르는 거지냐나. 너는 하늘이 얼마나 높고 땅이 얼마나 두터운 줄도 모르느냐. 여봐라. 저년을 당장 잡아서 곤장을 안겨 내쫓아라. 부자가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불시에 나선 녀석들이 몽둥이질하는데 어머니는 꼼짝도 못하고 물매만 숯에 얻어맞고 몸도 겨우 끌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겨우 휘청거리며 집에 들어선 것을 본 아들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 같아서 어머니 보고 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혼사말 같던 자초지종을 다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눈에 불을 번쩍 일구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습니다. 날벼락이나 처갈놈 딸을 주지 않겠으면 그만둘 거지. 사람을 때리다니.
그래 가세가 비난하다고 청혼도 못하고 서로 마음이 오가는데 시집 장가 못 가게 하다니? 어디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초부는 어머니 보고 자기 생각한 바를 말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때 김부자의 딸도 주먹을 쥐고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김부자 앞에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무례하시와요? 자고로 아들 가진 사람이 딸 가진 집에 청혼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어이하여 청혼하러 온 사람을 반주검되게 때려서 쫓아나니까? 소녀 듣건데 이런 일은 자고로 없었는가 아옵니다. 당치 않은 소리 그만하지 못할까? 그래 부자대인 집에 빈자 소인들이 청혼하러 다닐 수 있다더냐? 소녀는 부친님이 어찌하든 초부를 섬기려 하니 그리 아세요? 김부자는 대노하여 펄펄 뛰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하며 기르던 딸의 말이 떨어지자 성난 호랑이가 되어 딸을 내쫓았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상투미까지 치받쳤던 김부자의 성이 아직 채 삭기도 전에 초부가 내일 밤으로 꽃분이를 데려간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김부자는 도골은 고추처럼 거무락불그락 해가지고 이런 말을 날라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반주검이 되게 해놓지 않으면 땅하고 우레를 울려 아예 상대방이 흙빛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차차 이런 소문을 날라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소문은 소문대로 날개라도 돋친 듯 온 동네에 나돌았습니다. 지어 한다 하는 부자들끼리 이런 소문을 날라가지고 다니는 바람에 김부자는 더는 그런 사람들과 시향이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그는 생각 끝에 힘꼴이나 쓰는 녀석들을 내세워 초분의 모자를 당장 잡아오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헌데 초분의 모자는 하늘에 솟아올랐는지 땅에 잦아들었는지 그림자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김부자는 단가마에 콩 넣고 볶아대듯이 들볶아댔습니다. 힘꼴이나 쓰는 하인들을 불러내다 담장 주위에 여기저기 세워놓고 대문에는 단단한 문지를 불러세우고 꽃분의 방 앞에는 팔자리에 힘이 불끈불끈 솟는 힘장수들을 세워놓고는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김부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눈에 불을 켜고 뜨락을 오가기도 하고 담장 밑에 나가보기도 하면서 파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녀석들이 있는가 살피다가도 좀이라도 눈을 다른 데 파는 녀석들이 있으면 볼이 비뚤어지게 때리기도 하고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 바람에 파수보는 하인들은 물론 일가 식솔들까지 옴짝 못하고 저마다 박아놓은 말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긴긴 밤을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지새우도록 초부는커녕 초부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을 꼬박 지새운 파수꾼들은 동산의 붉은 해가 불끈 솟아오르자 병아리처럼 꾸벅거리고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김부자는 또 석자넉자 펄펄 뛰며 야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파수꾼들은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이튿날도 무사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니 김부자의 독살에 눈 한 번 붙여보지 못한 하인들과 문지기며 꽃분의 방을 지켜섰던 힘장수들이 죄다 삶아놓은 시라지처럼 휘느르네 꼴기를 추지 못했고 집안 식솔들은 풀하지 않은 빨래처럼 돼버렸고 성난 호랑이처럼 눈에 불을 일구고 독살만 피워대던 김부자도 곤드라져 내각을 떼가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 저녁이었습니다. 은하가 기울어지고 북두칠성이 앵돌아지니 초부가 나타났습니다. 눈에 불이 둘둘 굴러떨어지는 초부가 김부자네 담장 밑에 이르니 담장을 지켜보던 하인들은 덩실한 코를 풀럭이면서 드렁드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대문에 들어서니 문지기란 녀석은 큰 대문에 기대어 자는데 나무칼로 귀를 베어가도 모를 형편이었습니다. 하여 초부는 생각과 같이 대문을 열고 꽃분의 방 앞까지 갔습니다. 꽃분의 방 앞에 가보니 꽃분이를 지키던 한다 하는 장수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자는데 쥐어 흔들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초부는 지체 없이 머리를 맞대고 자는 녀석들의 상투를 풀어서 서로 옥매어 놓고는 꽃분의 방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팎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같이 되었는데 꽃분이 많은 미인도에서 갓 빠져나온 사람처럼 해달같이 환한 얼굴에 꽃같은 웃음 짓고 초부를 반겨 맞았습니다. 네, 그대 나를 반겨 맞아줄 줄 믿고 이렇게 어두운 밤에 찾아왔으니 나를 사랑한다면 날 따라 가기요.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소녀는 진작부터 그대를 따라왔사오니
낭군님 가는 길이 벼랑같이 험하다 해도 따라가려 하옵니다. 오가는 말이 이쯤이니 꽃분의 그 샛별 같은 눈은 눈부신 빛을 뿌렸고 타는 촛불 같은 초부의 눈은 진주처럼 눈부신 빛을 뿌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쳐다보다가 지옥같이 답답한 그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날이 밝자 꽃분의 방을 지키던 한 녀석이 겁이 덜컥 나서 머리를 번쩍 드니 누군가 상투를 쥐어 당겼습니다. 어느 녀석이 남의 상투를 당겨? 이 바람에 눈을 뜬 녀석들은 서로 남의 상투를 잡아채며 옥신각신하다 방 안을 살펴보니 꽃분이가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녀석들은 서로 제가 살겠노라 젖먹던 힘까지 내다보니 옥매놓은 상투는 옥죄이기만 해서 누구도 누구를 이기지 못하고 기진에 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김 부자는 해가 점심대가 다 되어서야 잠에서 깼습니다. 또 하룻밤 무사히 잤다고 천천히 일어나 꽃분의 방부터 살피었습니다. 헌데 힘장수들이 상투를 서로 얽매고 다 쓰러졌습니다. 김 부자는 그만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 꽃분이를 부르다 그의 대답도 듣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정신 잃고 통나무 번져지듯 나 넘어졌습니다. 그가 언제 어느 때 가서야 개복하겠는지는 몰라도 초보와 꽃분이는 벌써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멀리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그 후 동네 사람들은 누구도 김 부자가 다시 일어났다는 말도 못 듣고 초보와 꽃분이도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 가서 초가삼간 지어놓고 금슬지락 누리는지 소식은 못 들어도 대대로 내려오며 초보와 꽃분의 사랑을 전하고 김 부자가 망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종의 머슴을 야릇하게 쳐다보니 소월아 기다려줘. 까마득히 먼 옛날 한 고을에 만석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네 고간마다에는 배곡미가 차고 넘쳤으며 두리뭉실한 뒤주마다에는 해묵은 곡식들이 썩어났고 오동장 속에는 철을 맞춰 갈아입을 능나금 주며 갖가지 비단옷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문갑 속에는 여러 가지 진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자네 집에는 땅이 있고 돈이 있고 세도가 커서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헌데 부자집 마누라가 40고개를 넘고 부자 영감이 50고개를 넘기도록 슬하의 일점 혈육이 없어 늘 근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식을 보려고 마누라에게 약도 쓰고 점쟁이를 찾아 점도 쳐보고 산신령에게 빌기도 하고 500나은 보살 앞에서 손발이 닳도록 빌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온갖 정성을 다한 탓이었는지 귀동자를 낳았습니다. 부자네 집은 날마다 명절이었습니다. 아들을 본 부자네 부부는 앉으면 그 애를 놓고 웃음으로 세월을 보냈고 서면 그 애를 내려다보며 좋아서 춤추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 자식이라 하면 제 입에 들어간 음식도 빼주는데 세상에 부러운 것이 따로 없이 흔전만전하게 사는 부자집이야 더 할 말이 있으랴. 부자네 집에서 그 아들을 키울 때 쥐면 부서질까 놓으면 날아날까 하며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아이는 이 손끝에서 저 손에 가고 이 등에서 저 등에 업히어 자랐는데 커서 제 손발을 놀릴 때도 부처님처럼 앉혀놓고 숱한 사람들이 그의 심부름을 들게 했습니다. 애 앞에 누가 조금이라도 시중을 잘못 들면 부자에게 잡혀서 곤장을 몇십 대씩 맞아야 했습니다. 귀동자는 진종일 앉아서 입을 놀리는 것이 일이었고 그가 한번 입을 놀릴라 치면 숱한 사람들이 분주히 돌아쳤습니다. 아이가 커서 글을 배우는데 그는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애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없었습니다. 진종일 트집을 부리다 어쩌다 받아 외운다는 것이 바람풍하면 바람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낮으로 고이고이 받들려 자라던 아들이 그만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속에 불이 달려 좋다는 음식을 다 해대도 인삼 녹용을 얻어들인다, 곰의 발족을 얻어들인다 하며 야단을 쳤지만 아들은 아들대로 더해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고양이 목가심하듯 입질하던 것이 차차 날이 가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등이 후끈 달아난 것은 부자 내외습니다. 그들은 돈을 물 쓰듯 하면서
날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청해드리고 좋다는 약은 다 썼습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하고 백의원이 머리만 접고 돌아갔습니다. 무당을 청에다 굿을 해도 쓸데없고 점쟁이를 청에다 점을 쳐도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오이꽃처럼 노랗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돈 다 쓰고 사람까지 잃을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부잣집 머슴으로 있던 박돌이가 부자를 찾아 말했습니다. 주인님, 왜 그렇게 돈을 망탕 물쓰듯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저희 말을 들으십시오. 저에게 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쓰라는 약만 쓰면 도련님이 밤 못 자시는 병은 뚝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니 부자는 놀라며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정말이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생사를 다투게 되니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자는 머리를 숙이고 머슴에게 딱 달라붙었습니다. 어서 그 약을 가져오게 라고 말하니 머슴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을 쓰기 전에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지금 부엌에 있는 소월이랑 장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집 한 칸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하니 부자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내 아들의 병만 떼면 너를 장가 보내주고 한 살림 잘 꾸려주지. 그럼 어서 주인님 처사대로 해주십시오. 소인은 주인님 처사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부자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럼 나도 한 가지 묻겠다. 내가 내 아들의 병을 떼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주인님 마음대로 능지처참을 하든지 종신머슴으로 삼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도련님 병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귀한 아들의 병을 뗀다니 박돌의 뜻에 따라 부엌여종 소월에게 장가들게 하고 한 살림 꾸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박돌이에게 불같은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니 박돌이 하는 말이 저도 말한 대로 도련님의 병을 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제 말대로 하지 않으면 병을 떼지 못하니 그리하십시오. 그래. 그런데 약은 어디 있나? 약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가 저기 돌담 속에 묻혀 있는데 이 약은 불사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은 도련님이 직접 돌담을 허물고 파내야 효과가 있지 다른 사람이 파낸 걸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저 돌을 도련님이 손수 옮기지 않으면 도련님 목숨을 구하는 약이 더는 없는 줄 아옵니다. 죽고 사는 일에 그에 달렸다면 별 수 있나 그렇게 하지. 부잣집 도련님은 살겠다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 돌각담에 쌓인 돌을 들어 던졌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 돌 여러 개를 주워 옮기니 해가 서산에 기울어졌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내서 일한 그는 갈증이 나고 배가 고파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도 먹고 밥도 얼마간 먹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 하루에도 몇 번씩 밥을 찾아 먹었는데 일이 끝날 무렵에는 한 식기에 밥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일은 보배이고 노동은 보약보다 좋다더니 부잣집 아들은 일할수록 전신에 힘이 나고 밥도 많이 먹고 혈색도 좋았습니다. 차차 날이 감에 따라 알아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헌데 큰 돌담을 다 옮기고 아들의 병도 다 나았는데 부자가 바라는 불사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부자가 박돌이를 불러놓고 칭찬 절반 나무람 절반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 박돌이 인젠 내 아들의 병이 다 나아서 근심 걱정은 없게 됐네. 이건 자네 덕일세. 헌데 자네 왜 날 속였나? 부자대인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인님, 사람이란 일하고 살게 마련인데 놀기만 하고 일하지 않았으니 어찌 밥맛이 있으며 어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밥맛을 얻고 병이 떨어졌으니 이게 약이 아니고 뭡니까? 일은 보약보다 더 좋은 겁니다. 라고 호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런데 자넨 그 속에 불사약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박돌이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인님, 보십시오. 불사약은 돌담을 드러낸 저 밭에 있습니다. 저 자리에 밭을 갈고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 밭에서 해마다 불사약이 나오지요.
사람이 쌀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고 쌀을 먹으면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쌀이 곧 불사약이 올시다. 자네, 그 말이 맞네. 일이 보약이고 쌀이지. 쌀이 불사약일세. 그 후 부자는 정신을 차렸는지 아들이 일하지 않으면 얘, 너 왜 요새 보약을 쓰지 않니? 하며 일을 시키고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얘, 너 왜 그 좋은 불사약을 먹지 않느냐? 라며 밥을 먹였다고 합니다. 늦게 낳은 자식이야. 당연히 오기야 금이야 키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당장에 이쁘다고 보물처럼 끼고 키우면 나중에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성이 떨어져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지처녀와 잠을 자는데 밤마다 야릇한 향기가. 이번 이야기는 역사적인 인물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역시 옛날에는 특정 인물에 대해 참 우상화시키는 것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경상도 합창의 한 마을에 집안이 몹시도 부유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집안은 대대손손 덕망이 높은 집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인 역시 정이 많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해 마을 사람들에게 군자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눈보라가 굉장히 매섭게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노인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독서를 하는 노인의 귓가로 시끌시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은 무슨 일인가 싶어 장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을 보니 대문 앞에 처량한 모습의 여자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노인 집에서 일을 돕는 하인과 거지는 실랑이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너무 추워서 그래요. 거지의 꼴은 심각할 정도로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에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찢어진 옷틈 사이로 드러난 살과 얼굴은 온통 부르트고 골마 터져 있었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지경의 몰골이었습니다. 썩거지래도 노인 집안의 하인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인들은 거지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만하거라. 가만히 지켜보던 노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여자 거지의 신세가 하도 딱하고 가련하기도 하여 온정을 베풀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행랑 부엌에 가서 쉬게 하거라. 몰골도 말이 아닌데 이런 날 밖에서 자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면 어쩌겠느냐. 하인들은 하는 수 없이 노인의 말을 따랐습니다. 거지를 헛간의 부엌 한 구석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노인의 명에 따라 하인들은 거지에게 밥도 내어주었습니다. 추워서 죽겠습니다. 부엌에 있던 거지가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어차피 집에 들였으니 오늘 밤이라도 편히 쉬게 해주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노인은 거지를 사랑채로 들였습니다. 거지를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게 하고 노인은 이불을 윗목에 깔고 잠을 청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거지의 몸에 스며들자 고약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거북한 향이었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냄새를 참으며 잠을 청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불쌍한 것이 오늘 밤이라도 잘 자면 다행이지 않겠나. 노인은 속으로 거지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슬며시 잠이 들었던 노인은 새벽이 되어서 잠깐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깬 노인은 아랫목에서 자고 있던 거지가 사라져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자 거지는 노인의 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거지의 꼴은 전날 찾아왔을 때보다 더욱더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이거라. 노인은 하인들을 시켜 거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랑채의 아랫목의 자리를 거지에게 내주었습니다. 새벽에 노인이 눈을 떴을 때 여자 거지는 또 다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세 번째로 거지가 노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날 거지는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진물이 흘러나왔고 냄새도 지독해 곁에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노인은 여인에게 사랑채의 아랫목을 내주었습니다. 어김없이 노인은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날도 거지는 새벽이 되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은 아리따운 여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인은 깜짝 놀라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노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입니다. 옥구슬이 굴러가는 목소리로 여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뜻하는 바가 있어 그대를 시험하였더니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정을 베풀어 주어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대는 뒤뜰에다 해산하는 방을 정갈하게 지어놓고 그대와 성희 같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만 쓰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명입니다. 여인은 반드시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노인은 여인의 말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여인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닐까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방 안에 지독하고 퀴퀴했던 향은 아름다운 꽃향으로 변해 있었고 향긋하고 그윽한 향기는 인간 세상에서 맡아본 일이 없는 향기였습니다. 다음날 노인은 하인들을 시켜 여인이 얘기했던 대로 뒤뜰에다가 해산할 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아이를 가진 여인은 없었지만 노인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녀의 말을 믿고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노인의 큰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노인이 지어놓은 해산방에 들어갔지만 며느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심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노인은 여인의 말을 믿은 것이 실수는 아니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후였습니다. 노인의 조카 며느리도 임신을 했고 해산방에 들어가서는 큰 며느리처럼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인가? 노인은 답답한 마음에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의 고민이 깊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시집을 갔던 딸이 산딸이 되어 해산을 하기 위해 노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딸이 찾아오고 나서야 선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와 같은 성을 가진 여자라면 내 딸밖에 더 있겠느냐. 딸은 해산방에 들어가서는 별다른 고통 없이 옷 같은 사내아기를 순산했습니다. 노인의 딸이 순산한 아이가 훗날 퇴계 이황 선생이 되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이름은 후세에까지 널리 퍼졌지만 해산방을 만든 노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도운다는 말은 옛날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많이 변했죠. 착하게 살면 오히려 당할 수 있으니 그냥 모른 척해야 한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도와줬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사례를 보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사상으로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웃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도 이웃들과 소통하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목욕을 하며 함께 땀이나 씻어내지요. 옛날 옛적 두메고장 마을에 해냐달이냐, 별이냐, 꽃이냐 쉽게 인물 맵시 화나고 그지없는 한 농군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아내는 1년 365일을 하루같이 일하고 성의껏 남편을 섬겨 그 사이는 별나게 화기애애하였습니다. 이때 운마을의 기와 높은 집에는 용모 예쁜 여자라면 사지오금을 못 쓰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이 농사군의 아내한테 반해서 난데없는 소가리만 끙끙하였습니다. 해달같이 어여쁘고 온유월 물회처럼 미끈하고 능준한 저런 계집이 하필 보잘것없는 가난뱅이 놈의 아내로 되다니 어떻게나 내가 아사가지. 부자놈은 자나깨나 이 국립뿐이었습니다. 일찍 빚을 지운 일이 있으면 빚 대신 앗아가련만 그런 일도 없으니 그저 맴돌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올빼미 눈을 팬들거리며 갖은 묘개를 짜내던 부자는 손뼉을 쳤습니다. 그는 즉시 아래마을 그 농군을 불러들여다 난생 처음으로 되는 공짜 주연을 베풀었습니다. 자, 듣게나 오랫동안 한 이웃에 살아가면 서로 소닥보듯 하는 것도 사람의 의리가 아니거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서로 가까이 지내세. 부자는 메기 같은 입을 쉴 새 없이 놀려 너스레를 놓으며 농군에게 일배부일배 거나하게 억지수를 먹인 다음 드디어 제 진짜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게나 이 사람, 내 오늘 자네를 청한 건 다름 아니라 좀 요긴히 할 이야기가 있어서네. 무슨 이야기인데요? 실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좀 내기를 해보자고 해서 그러네. 허참 주인님, 주인님께서야 세상 없는 것이 없이 사니 말이지만 나 같은 건 털면 먼지밖에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내기를 하리라고 그러십니까? 헤헤, 공연한 소리.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 푼 미천드릴 것 없는 거짓말 내기를 하되 거짓말을 더 신통히 하여 이기는 쪽에서 요구되는 대로 서로 이것을 가지는 내기 하잔 말일세. 하주인님도 우리 집에야 무엇이 값진 것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정없을 수야 있겠나? 하하하긴 그러기에 이건 전적으로 자네를 생각해 하는 소리네. 부자놈이 하도 치신치신 달라붙어 못살게 구는 어리무던한 농군은 그러자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술이 깬 뒤 아무리 생각해 보아야 부자놈의 술꼬임에 빠져 취중 대답한 일이 고민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인색하기로 소문난 부자놈이 자기 남편을 청에다가 곤죽이 되도록 술을 먹인 여기엔 꼭 자기와 연관되는 파렴치한 장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언영 눈치챈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였습니다. 당신은 염려도 많으시네요. 그만한 일을 가지고 다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다음번에 불리워 가게 되면 여사여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농군은 불리워 갔습니다. 자, 그럼 자네부터 거짓말을 하여 보게나. 그리하여 농군의 아내가 시켜주던 그대로 난생 첫 거짓말 한마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난 며칠 전에 21돌 생일을 섰사옵니다. 그래, 쇠였지. 그때 장거리에 나가서 소 뒤다리 하나 사다가 12가지 채를 볶아놓고 온 동네 남녀로소를 새끼나 접관을 했는데도 절반이나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부자는 그럴 수 있네. 그럴 수가 있어. 한데 그게 뭐 대단한가? 나는 말이야, 전번 나의 생일에 모기 뒤다리 하나 떠다가 12가지 채를 볶아놓고 장장 사흘이나 온 동네 사람 접관을 했는데도 절반이나 남지 않았겠나? 라고 말하자 농군이 피식 웃으며 에이 거짓말. 이라고 말하니 부자는 옴다구나라고 생각하며 거짓말! 이라고 부자가 말하니 농군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며 거짓말 아니고요. 라고 말하니 됐네. 됐네. 바로 우리들 내기가 거짓말 잘하는 내기가 아닌가? 그리하여 결국 부자놈이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허허허, 약조한 대로 인젠 당신이 아내를 내놓아야겠네. 집에 가거든 이포단장 곱게 시켜놓고 날 기다리가고 하게나. 부자놈은 좋아서 거덜대나 남편은 수심에 잠겨 한쪽 어깨가 축 처져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당신은 참, 제가 당신이 일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공연한 근심만 다 하시네요. 앞으로 일은 제가 조처할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 이튿날 부자놈이 왔습니다. 이때 농군의 아내는 혼자 나무홈딸에서 짤깡짤깡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부자놈은 농군의 아내를 보자 너무 좋아 소리쳤습니다. 여보, 작은 마누라, 인제 팔자를 고쳤으니 어서 나를 따라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자 농군의 아내는 부자를 쏘아보면 말했습니다. 아니 언제 받았던 서방님이라고 백주에 남의 유부녀 보고 마누라 마누라 하며 야단이요? 그 말에 부자는 집에 남편과의 내기에서 승자로 되어 지금 곧 부인을 데리러 왔다는 것을 일장설하였습니다. 그러자 농군의 아내는 그렇게 큰일이 있었다는데 어찌하여 우리 낭군님께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었을까요? 공연히 채신에 미치는 소리 마시고 어서 돌아가세요. 저의 시집 식구들이 만만치 않으니 공연히 큰 봉변을 당하지 말고요. 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놈은 너무도 맹랑하여 좋소, 그럼 당신 남편하고 무릎 맞춤을 하겠으니 그때 보기요. 헌데 남편은 어디로 돌렸소? 참 부자나으리도
낭군님이 도둑질해온 물건이라고 빼돌리겠어요? 홍. 어떤 방자 한 자는 넉빠진 짐승처럼 계집사냥을 다니지만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주인님께서는 꼭두 새벽부터 풀사냥을 나가셨지요. 잔뜩 욕만 얻어먹고 섰던 부자놈은 그대로 돌아가 자니 자격지심만 꺾이는지라 또 걸고 들었습니다. 아니 여보 촌부인, 소문엔 섬서목수 그제간 월국에 상하라던데 짜는 그 배가 왜리도 거치요? 호, 세상 물정 무불통지인 줄 알았더니 과연 백지호의 또 백지시군요. 그래 석승배가 거칠지 않고 칠승배가 거칠답될까? 그런데 배신날은 왜리도 북노? 쉬죽을 먹인 게 붓지 않고 좁쌀콩죽을 먹였기로 노랗겠나요? 그런데 부인의 마음은 왜 오동지날 쇠덩이보다 더 차오? 순박하고 단정한 한 남편을 섬기는 게 우리 여성의 미덕인데 공연히 무력에 빠져 허랑방탕하의 노래로 평생을 미미 망치오리까. 농군안에 서리발치한 어엿한 대답에 부자놈은 그만 얼이 빠져 집에 오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밥도 무맛이여 술도 고기도 입에 당기지 않고 본땡 12첩 다 실어난 부자놈은 그냥 만만치 않으면서도 꽃처럼 청초한 농군의 아내를 소나기에 넣어보려고 전전긍긍하다가 한수를 생각해내고 농군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전번 조건부로 장기 내기를 하겠으니 아내와 꼭 상론하고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군은 근심하는데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가 무슨 내기를 하자던 그대로 대답하고 내기를 하세요. 그러되 한 가지만은 꼭 잊지 마세요. 아무리 내기에서 이겼다 해도 우리 집에 와서 첫 번째로 잡아준 물건에는 절대 더 줄 수 없다는 조건을 들이대야 해요. 남편은 또 부자 집에 불리워 갔습니다. 그래, 자네 아내와 말하고 왔는가? 예, 말하고 말고요. 그럼 됐네. 우리 내기 장기를 두어보세. 그러자 농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주인님도 보다시피 우리 집엔 아무것도 알뜰한 것이 없습죠. 그런즉 당신께서 이겼다 해도 처음 잡아주는 물건 하나만을 줄 수 있지. 그 다음은 못 주겠나이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나의 소원대로 다 주어야 되죠. 농군의 말에 부자는 코웃음 치면서 속으로 허, 못난 놈. 내 놈 집에 너의 해달 같은 부인을 내놓고야 뭐 욕심날 게 있담. 그러니 너의 여편네를 내놓고 뭘 잡아주겠냐? 부자놈은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합세. 그리하여 농군은 부자와 장기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 난생 장기라곤 두어보지 못한 젊은 농군이 무슨 수로 부자놈을 당할 수 있겠는가? 농군은 몇 수 못 지나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부자놈은 입이 한 방만큼 벌어졌습니다. 자, 됐네. 내 인제 소원을 푼 셈이니 술 한 통 내지. 이튿날 부자놈은 가마를 가지고 거덜거리며 농군의 집에 왔습니다. 때는 마침 질질 끓는 삼복철이라 새각시내는 집문을 다 활 열어놓았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한 부자놈은 문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마누라, 꽃가마를 가지고 왔으니 어서 올라타오. 한데 인적기라곤 없어 맞은편 사랑 쪽으로 가니 사랑칸에서 찰랑찰랑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농군의 아내가 서늘한 사랑칸에서 함지에 물을 잔뜩 떠놓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마누라, 꽃가마를 가지고 왔으니 어서 나오. 부자놈은 창구멍으로 들여다보며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농군의 아내는 예, 어제 이야기를 들었사와요. 내 생각에도 이따위 집에서 한평생 고달프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바빠하실 게 있나요? 당신도 어서 들어와 땀이나 좀 들이고 함께 가자요. 그 말을 듣고 농군의 아내를 들여다본 부자놈은 속이 막 근질거려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자놈은 앞뒤를 가릴 경황도 없이 문고리를 꽉 잡아쥐고 문을 홀 잡아 당겼습니다. 그러나 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보, 어서 문을 벗겨. 부자놈은 또 한 번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 농군은 마을 사람들과 같이 집에서 우르르 쓸어 나와 부자를 에워쌌습니다. 자, 부자님께서는 우리 집 사랑간 문고리가 몹시 욕심나던 모양이죠. 젊은 농군의 말에 부자놈은 손을 움츠려 치우며 꺽꺽거렸습니다. 난 문고리를 잡아준 일이 없어. 그럼 어디 손을 좀 봅시다.
부자놈은 홍, 내가 문고리를 잡아쥐었던 손자리가 나랴 싶어 손을 얼른 내놓았습니다. 총명한 농군의 아내는 문고리에다 참깨기름을 살살 발라놓았기에 부자놈의 손엔 참기름이 묻었습니다. 자, 이건 문고리의 기름이 아니고 뭐요? 부자놈은 그저 멍에 섰는데 농군의 아내는 어느새 문을 와락 열고 나오며 남편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부자님께서 우리 사랑칸 문고리가 욕심나서 오자마자 약속대로 문고리부터 잡았는데 어서 문고리나 떼드리지 않고 뭘 하세요? 그러자 남편은 얼른 문고리를 떼어 부자놈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가지고 가서 쌍문고리 해달고 천년만년 실컷 살아보. 그 중에서는 웃음소리가 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부자놈은 총명하고 어여쁜 농군의 아내를 빼앗으려다가 도리어 그의 총명에 빠져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개꼴망신 당한으로부터 다시는 더 농군의 아내를 빼앗을 생각을 엄두조차 못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전국 곳곳에 소문이 나서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당장 그놈을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그 집에 재산도 몽땅 압수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라며 어명을 하여 결국 부자놈은 모든 것을 빼앗고 옥살이 하다가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합니다. 과욕필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욕심을 너무 부리면 화를 못 면한다 라는 뜻으로 위 부자처럼 너무 욕심을 부리면 결국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며 결국에는 그 지탄으로 이어 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있는 것도 지키기 힘든데 욕심을 부리면 있는 것마저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깨비를 물리친 박서방 아들의 꾀. 삼남지방에는 먼 옛날부터 도깨비가 많았다고 합니다. 달빛 휘영청 밝은 밤이면 숲속 오솔길로 키가 9척이나 되는 검은 그림자가 어기적 움직이는데 그것도 도깨비요. 키 넘는 숲을 속에서 껑충껑충 뛰며 산짐승을 쫓는 것도 도깨비요. 내에서 가마만큼씩한 돌을 척척 번져 놓으며 고기잡이하는 것도 도깨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깨비든지 사람만 보면 누구요? 하고 소리를 치면 박서방이요. 하고 대답해야지 다른 대답을 하면 독독히 경을 치거나 목마른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들 박서방이요. 하고 대답하는데 그러면 도깨비는 집에 아들이 있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아들이 집에 있소? 하고 대답하면 도깨비들은 이걸 가지고 가오, 이걸 가지고 가오 하고 소리치며 멀찌감치서 따라서는데 때로는 도깨비 무리가 따른다고 합니다. 집에 이르러 문을 닫아 걸면 도깨비들은 밖에서 물건을 두고 갔네 하고 달아나 버리는데 이튿날 아침에 나가보면 길짐승 날짐승이 있는가 하면 버들쟁이에 죽 꿰놓은 고기, 개구리, 뱀 같은 것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도깨비들이 어찌하여 박서방이라고 하면 무서워하고 아들이 집에 있다고만 하면 자기들의 재물을 죄다 가져다 바치는가 하는 데는 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삼남지방 어느 곳에 박서방이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집에는 아내와 12살 먹은 총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고장에는 도깨비들이 많았는데 밤이면 곳곳에서 출몰하여 사람과 가축을 해쳤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하루는 박서방이 나무를 하려고 지게에다 낫을 꽂아지고 앞산으로 나무하러 가는데 방금 고개마루에 올라서자 어디선지 여럿이 함께 부르는 멋들어진 타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타령을 불러대는가고 아무리 둘러봐야 사람은 보이지 않고 타령 소리만 높았습니다. 박서방은 무인지경이라 귀신의 조화라고 생각되어 낫등으로 길 옆에 돌을 치며 호령했습니다. 어떤 놈들이 대낮에 이렇게 떠들어대느냐. 당장 걷어치우지 못할까. 그러자 타령 소리가 뚝 끊고 잠잠하였습니다. 박서방이 시름 놓고 몇 발자국 걷는데 난데없이 키가 9척이나 되는 흉측한 도깨비들이 와르르 쓸어 나왔습니다. 대낮에 도깨비가 출몰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박서방은 깜짝 놀라 황당해서 어쩔 바를 몰랐했습니다.
꼬락서니 괴사한 녀석이 호령하는 바람에 노래 꼭지를 잃어버렸군. 외눈박이 도깨비가 박서방을 노려보며 투덜거리자 도깨비들이 박서방과 노래 꼭지를 내라고 흘러맸습니다. 노래 꼭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라고 하니 박서방은 기겁하여 꺽꺽거리며 아무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이놈이 노래 꼭지를 내지 않으면 잡아먹어 치우자. 외눈박이 도깨비가 버럭 소리 지르자 도깨비들은 먹을 것이 생겼다고 좋아서 야단들이었습니다. 모두들 박서방을 빨리 잡아먹기 위해서 노래 꼭지를 내라고 더욱 성화질을 하였습니다. 박서방이 생각해보니 이 자리나 피해야 방법을 대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목마른 죽음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우리 집을 아느냐? 라고 말하니 외눈박이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알고 말고 알다 뿐이겠니? 너네 집 식구들까지 다 안다. 박서방은 별다른 방도가 없는지라 집에 가서 아내와 아들을 만나보고 뒷일이나 부탁하겠으니 내일 점심때쯤에 와서 잡아먹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니 외눈박이 도깨비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우두머리 도깨비의 예상은 겸사겸사해서 박서방도 잡아먹고 아내와 아들도 잘 우려먹자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없어진 후 박서방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서 낙심하여 후 한숨만 쉬다가 비감한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아내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다급히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아들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혼자 생각했지만 방법이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내는 박서방이 비감한 눈물을 흘리니 같이 앉아 눈물이 글썽해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기에 말씀도 하지 않고 그러세요? 그래도 박서방은 대답 없이 그냥 낙담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까? 아들이 재차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들이 하도 되받아지게 묻는 바람에 행여나 하는 생각이 나서 박서방은 앞곡의 역마루에서 도깨비를 만났던 이야기와 도깨비와 약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너무도 놀라 창백해져서 굳어버린 채 멍해졌는데 아들은 하아 웃더니 그까짓 도깨비들의 일을 가지고 태울 게 있습니까? 안심하시고 내일 점심때쯤 고방에 숨어서 제가 어찌는가 보기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코올리는 어린애 말이기는 하나 방법이 있다고 하니 어찌도 반가운지 대번에 화기가 돌면서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여하튼 아무 걱정 말고 내일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점심때쯤 박서방은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지라 아내와 함께 고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때가 되자 도깨비들이 우르르 쓸어왔습니다. 박서방, 박서방. 외눈박이 도깨비가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문을 꽁꽁 걷어닫고 아무 대답도 없으니 도깨비들은 마당에서 왁작 떠들어대다가 마루에 올라서서 집에다 불을 지르자고 했습니다. 이때 박서방의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며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놈들아, 내 놈들이 떠드는 바람에 내 하던 일꼭지를 잃어버렸다. 사람이란 일을 항상 잘해야 하는데 일꼭지를 잃어버렸으니 어찌겠느냐? 그러니 내 놈들이 내 일꼭지를 찾아내라. 외눈이 눈을 뚝 부릅뜨고서 우리가 내 일꼭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래도 꼭지가 있느냐? 라고 소리쳤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은 우두머리 도깨비를 쳐다보며 내 놈들이 밖에서 떠드는 바람에 내가 방에서 일하던 일꼭지를 잃어버렸단 말이다. 외눈박이 도깨비가 부화동이 터져 시버렸습니다. 내가 방에서 일꼭지를 잃어버린 걸 우리가 알게 뭐냐? 박서방의 아들이 되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너희들이 땅 밑에서 노래꼭지를 잃어버린 걸 땅 위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알게 뭐냐? 우두머리 도깨비는 말문이 막혀 나판대기가 지지게 나서 도깨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박서방을 잡아먹겠다고 떠들어대던 도깨비들은 자라모가지가 되어 눈만 굴렸습니다. 외눈박이 도깨비는 배가 출출해 나는지라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럼 좋다. 시비는 차차하고 먼저 우리 점심을 해내라. 박서방의 아들은 픽슨 웃음을 치면서
우리 집에는 가마가 한 짝이 돼서 끼니를 못한다. 하고 대꾸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버럭성을 냈습니다. 에이 이놈아, 이 큰 집에 가마가 한 짝뿐이라니 말이 되냐? 박서방의 아들이 되받았습니다. 너는 어째 그 큰 낮에 눈이 한쪽뿐이냐? 외눈통이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데 얼굴에 구멍이 숭숭 난 놈이 두 눈을 뚝 부릅뜨고 팩소리쳤습니다.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밥을 해라. 박서방의 아들은 그놈을 빤히 올려다보며 대꾸했습니다. 우리 집은 쥐구멍이 많아 연기가 나서 불을 못 댄다. 이 자식, 이 작은 집을 거두지 못해 쥐구멍이 그리 많다는 말이냐? 너는 어째 자그마한 나판대기도 거두지 못해 그렇게 구멍이 많으냐? 그놈은 자라모가지가 되어 입을 실룩거리며 흉측한 눈알만 들들 굴렸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이놈 내가 한쪽 눈이 멀 때에 이를 잊었느냐? 이 소리에 외눈통은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 떨며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손이야 발이야 빌고 도깨비도 엎드려 이마에 피가 맺히도록 대가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박서방의 아들은 그놈이 외눈이니 외눈똥이 될 때는 필연코 혼났으리라고 생각됐기에 그렇게 넘겨짚었는데 이렇게까지 절절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치미를 뚝 떼고 흘러맸습니다. 이놈들 듣거라. 내 놈들이 행패가 심하기에 아버지를 보내 내 놈들을 얼려서 데려온 것이다. 지금부터 내 말대로 하지 않는 놈은 독독히 경을 칠 줄 알아라. 도깨비들은 예 하며 절절맸습니다. 너네 물건을 몽땅 나한테로 가져오고 다시는 인간 세상에서 행패를 부려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썩 물러가거라. 도깨비들은 골을 싸쥐고 걸음아 날 살려라고 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으로 도깨비들은 저들이 갖고 있던 보물을 몽땅 가져다 박서방네 툇마루에 놀려놓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박서방네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도깨비들은 거지가 되었는데 사람의 그림자만 보면 또 박서방이 자기들을 데리러 온 줄 알고 누구요? 하고 묻고 박서방이라고만 대답만 하면 아들이 있는가고 묻고 아들이 있다고만 하면 어떻게 혼났던지 그때 약조대로 하느라고 자기들의 물건을 몽땅 가져다 바친다고 합니다. 도깨비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은 아닌 상상의 존재입니다. 도깨비는 특정 존재를 지칭한다기보다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존재들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보통 도깨비의 모습은 특정한 모습이 없고 기록마다 형태가 각각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국 고유의 도깨비는 한복을 입고 패랭이를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 대다수의 도깨비들은 자신의 성은 김씨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귀신, 괴물로 인식되어 있으나 도깨비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혼내주는 걸 좋아하기보다는 순하고 우직하며 같이 놀고 싶어하고 친하게 지내려 했습니다. 또 따돌림을 당하면 화를 내고 체면을 중시하는가 하며 시기와 질투도 많고 약간 멍청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메밀묵, 막걸리, 이야기, 노래, 씨름, 장난 같은 것을 좋아하고 붉은 색을 싫어합니다. 붉은 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팥, 피 등은 도깨비를 쫓아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씨름을 좋아해서 길을 가던 과객을 불러다가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인적 없는 야산이나 오래된 폐가에 거주한다고 하며 이따금 민가로 내려와 소를 지붕에 올려놓는다거나 솥뚜껑을 소단에 집어넣거나 하는 장난을 벌여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람피나네. 부부지간은 몇 촌? 첩첩산중 강원도 성선 땅에 사냥을 업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첩첩산중을 헤매던 중 풀숲에서 몸을 낮추는 짐승을 향해 활시위를 쏘고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 아니 웬걸. 사냥꾼이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은 짐승이 아니라 약촉해던 노인이었습니다. 사냥꾼은 노인의 시체를 정성껏 염해서 범바위 바로 아래 양지 바른 곳에 묻고 나서 목마를 때 마시려고 차고 다니던 표주박에 막걸리를 따라 놓고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도 소나무에 목을 메고 죽으려 했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늦장가를 들어 얻은 외아들 개똥이와 아내 모습에 그만 올가미를 벗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한숨만 푹푹 쉬는 남편을 보고 부인이 무슨 일인가 하고 캐물으니 사냥꾼은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사냥꾼은 날이 새면 관가에 가서 자수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살인자는 이후 여화를 막론하고 사형을 당하는 시절이라 부인이 펄쩍 뛰며 여보, 하늘 아래 그걸 아는 건 우리 세 식구뿐이잖아요. 당신 없이 우린 어떻게 살라고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엔 사냥꾼도 평생 참회하면서 살리라 하고 관가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15이 된 개똥이는 아버지를 도와 사냥감을 몰고 아버지는 목을 지키다가 활시위를 당겨보는 족족 잡아 광속엔 산짐승 모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 부자는 3일 동안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광속을 보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광속에 모피를 몽땅 털어 부인이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사냥꾼 부자는 몇 날 며칠 수소문 끝에 부인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모피수 집상과 눈이 맞아 정선읍내에 새살림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사냥꾼 부자가 그 집을 찾아가 내인년 당장 동원으로 가자. 부인은 배시시 웃으며 사또 앞으로 가자. 이 말씀이군요. 갑시다. 이러면서 부인이 꼿꼿하게 대들자 사냥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그 일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동원으로 가는 길에 개똥이가 몰래 아버지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사또 앞에 가거든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떼세요. 저만 믿으시고. 그들은 사또 앞에 섰습니다. 부인이 앙칼지게 말했습니다. 이 살인자하고 살 수 없어 제 발로 집을 나왔습니다. 하고 그동안의 일을 사또하게 고하니 사냥꾼이? 나는 짐승 잡는 사냥꾼이지 사람 잡는 망나니가 아닙니다. 라고 사냥꾼은 당당하게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사또가 육방관속을 거느리고 사냥꾼 부인을 앞세워 범바 위로 올라갔습니다. 포졸들이 땅을 파자 뼈가 나왔습니다. 이에 사냥꾼은 심장이 쿵하고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방이 사또 나리 이것은 사람 뼈가 아니라 네 발 달린 짐승 뼈이옵니다. 하고 고하니 사또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전현을 당장 옥에 가두고 간부도 잡아넣으렸다. 이렇게 일이 마무리가 되고 호롱불 아래 사냥꾼과 아들 개똥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된 셈이냐? 사냥꾼이 물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만약을 대비해 아버지 어머니께서 잠드신 후 몰래 범바 위로 올라가 시체를 파내어 멀리 뒷산에 묻고 사냥해온 동물뼈 뭉치를 그 자리에 묻었습니다. 부부지간은 촌수가 없습니다. 수도 없을 만큼 가까울 수도 있고 수도 없을 만큼 남남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아들은 말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